마케팅 북 리뷰. 두 번째로 리뷰한 책은 마크 존스톤과 그렉 마셜의 세일즈포스 매니지먼트, 번역판인 영업관리론입니다. 영업에 대한 책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영업사원들의 성공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일 뿐, 영업을 관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책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에 가보니 영업관리에 대한 책은, 특히 학문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 책의 원서인 세일즈포스 매니지먼트는 아마존의 영업부문 베스트셀러 중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학교 교재였습니다. 이 책 세일즈포스 매니지먼트를 직역하면 영업 조직 관리입니다. 따라서 영업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영업 조직을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서너 명의 영업사원들을 영업 조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중대형 이상의 영업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에 적합한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 마케팅협회의 공인 마케팅 자격증인 AMA-PCM의 영업관리 부문 자격증의 공식 추천 도서이기도 합니다. AMA-PCM 영업관리 부문 자격증은 AMA-PCM의 4종류의 자격증 중의 하나로서 2018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리더십,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현대적인 영업에서 중요한 3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전략적 플래닝의 기본 프로세스인 계획, 실행, 통제라는 3단계를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은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1부는 플래닝, 즉 영업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판매와 구매의 프로세스, CRM과 데이터 분석, 영업 조직의 구성, 정보의 역할, 즉 정보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는가에 대해 공부합니다. 2부는 영업의 실행을 다룹니다. 영업사원의 성과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 특히 그중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성공적인 영업사원들의 특징, 영업사원의 채용 및 선발, 영업 트레이닝, 즉 영업 교육, 그리고 영업사원의 보상에 대해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3부는 영업과 관련된 원가를 분석하고 영업사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 책은 49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각 주제별로 잘 설명되어 있는 본문 내용도 좋지만 매 챕터마다 후반부에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눈에 띕니다. 생각해볼 다양한 질문들이 제시되고 수업 시간에 조별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역할극, 즉 롤플레이가 있으며 짧지만 충실하게 구성된 미니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영업 관련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충실한 학습 지원 자료입니다. 자, 지금부터 각 챕터별로 어떤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지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21세기의 영업관리의 소개입니다. 21세기가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다 보니 이젠 좀 식상하게 느껴지는 제목이긴 한데요. 최근 영업관리의 이슈들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는 챕터입니다. 이 챕터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이 책의 부제에 나왔던 세 가지 요소인데요. 첫째, 판매 성공의 연료는 혁신이다. 둘째, 영업 효과를 개선시키는 것은 테크놀로지이다. 셋째, 영업관리의 성공의 핵심적 요소는 리더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챕터 1에서는 이 책의 전반적인 구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업관리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 영업 프로그램의 개발, 이게 1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둘째, 영업 프로그램의 실행, 이게 2부입니다. 셋째, 영업 프로그램의 평가 및 통제, 이게 3부이죠. 1장은 이렇게 이 책 전체의 프로세스, 즉 영업관리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미리 보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판매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및 내부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그리고 자연적 변수라는 외부 환경 변수를 다루고요. 다양한 내부 환경도 다룹니다. 1장이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로 할애되었으므로 본론은 2장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제1부 영업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1부는 계획,
실행, 그리고 평가의 3대 분류 중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장의 제목은 판매와 구매의 프로세스입니다. 판매 및 영업관리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의 영업은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거래형 판매에서 관계형 판매로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영업의 결과만 중시했죠. 아침마다 호통과 고성이 난무하던 영업 담당 임원 회의실에 살벌했던 분위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엔 영업의 단기적 성과가 완전히 무시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 무조건적인 매출 지상주의는 좀 줄어들었고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과거보다는 확실히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관계형 판매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보다 민첩한 영업 조직, 더 커진 직무 오너십, 명령하는 관리 스타일에서 코칭하는 관리 스타일로의 변화, 기술적 도구의 활발한 사용, 보다 통합적인 영업사원 성과 평가 등이 최근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동인입니다. 영업사원의 직무는 매우 보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보상적이라는 말은 영어의 리워딩을 번역한 것인데 실제로 외부로부터 보상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 내적인 보람이 크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율성도 높습니다. 감시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합니다. 직무의 다양성이 높아 지루해질 틈도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다양한 직무를 양념에 비유한다면 영업은 매운 고추일 것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원격 업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꼬박꼬박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업무 환경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빠른 승진의 기회도 있습니다. 영업사원에게는 영업 경험을 통해 영업관리자로 승진하는 기회도 있지만 브랜드 매니저를 거쳐서 마케팅 총괄임원 그리고 대표이사로 승진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판매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 스킬, 판매 후의 고객 팔로우업 스킬, 마치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상황별로 영업 스타일을 잘 맞추어 나가는 능력, 찰거머리 같은 끈기, 쏟아지듯이 쇄도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오거나이즈 능력, 즉 정리 능력이죠.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직급과 역할에 관계없이 고객사 사람들과 다 잘 지내는 능력, 고객의 반대 의견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고객이 느끼는 구매의 장벽을 영업사원들이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클로징 스킬은 영업을 종결하는, 즉 영업을 최종적으로 성사시키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사원의 시간관리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판매 프로세스는 그림과 같이 6단계로 정리됩니다. 먼저 가망고객 발굴입니다. 가망고객은 고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망고객이 없다면 실제 고객도 생길 수 없습니다. 가망고객의 정보 또는 명단을 리드 또는 세일즈 리드라고 부릅니다. 영업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품질 좋은 리드를 많이 만드는 것이 영업의 출발이죠. 다음 단계는 관계를 맺는 관계 맺기 단계입니다. 다음은 발굴한 가망 고객 중 실제 고객이 될 수 있는 유효한 가망 고객을 골라내는 단계입니다. 만약 럭셔리 승용차 영업사원이라면 저소득자이거나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겠죠. 영업 메시지 프레젠테이션은 가망 고객을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단계입니다. 클로징, 영업 클로징은 영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 즉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이죠. 거래처 서비스는 판매가 이루어진 후에 사후 서비스를 말합니다. 어떤 고객도 판매가 이루어진 후에 획 돌아서는 영업사원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업은 주로 판매자의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구매 또한 매우 리스크가 크고 중요한 일이죠. 잘못된 제품을 구매해서 회사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의 리스크를 줄이고 최적의 구매를 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구매센터를 구성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매자의 구매가 매우 철저하고 매우 깐깐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영업사원도 질 수 없겠죠? 판매하는 측에서도 판매센터를 만들어 대응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매에 대해 통일되고 잘 조정된 판매로 맞서는 것이죠.
이를 팀셀링이라고도 합니다. 판매의 6단계에 이어 이번엔 구매의 7단계가 소개됩니다. 판매자의 입장이 아니라 구매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영업을 제대로 하려면 구매자의 구매 프로세스를 잘 파악해서 각 단계별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겠죠?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CRM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RM은 고객 관계 관리라는 말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CRM은 수익성 있는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프로세스입니다. 과거의 CRM의 엄청난 유행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마치 한물간 개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최근의 판매 개념이 거래형 판매가 아니라 관계형 판매를 중시하고 있기에 CRM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매스 마케팅, 타겟 마케팅, 고객 마케팅, 그리고 1대1 마케팅으로 진화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CRM은 더 중요해지겠죠. 이 책은 CRM 프로세스 사이클 4단계를 제시합니다. 지식 발견, 시장 기획, 고객 상호작용, 그리고 분석 및 개선이 그것입니다. 시장 지향적 기업은 시장 감지를 잘합니다. 또한 시장 지향적 기업은 고객들과 관계를 잘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시장을 강조하는 프로세스는 종종 회사 내부를 강조하는 프로세스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하는 프로세스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회사의 전략 개발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먼저 기업의 미션과 목표를 정의한 후 6단계의 SBU 전략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영업 조직의 독자적인 특징 때문에 영업과 사내 다른 기능 사이에 마찰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영업과 마케팅 사이에서 좀 심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보 공유의 개선을 추구하는 CRM의 덕분에 둘 사이의 반목은 줄어들고 협력은 개선되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세분 시장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도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관계인 시장 교환부터 공동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세 종류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영업사원들은 성공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직과 영업사원과의 관계는 인지, 탐색, 확장, 확신의 4단계를 거쳐 발전합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믹스는 광고, PR, 판촉, 인적 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기능으로 구성되며 인적 판매는 그중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인적 판매가 적합한 상황이 있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도구가 적합한 상황이 있습니다. 인적 판매는 다른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고객에게 도달하는 비용이 더 큰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매 성공을 위한 총 지출은 오히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원, 목표, 전략을 잘 살펴보고 타겟 시장의 특징, 제품의 특징, 유통 관행, 가격 정책에 따라 어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믹스를 사용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계획도 중요하고 실행도 중요하지만 실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이 우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탈 고객을 자세히 조사하여 어디서 개선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사장은 영업 노력의 조직화입니다. 여기서 조직화라는 말은 조직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업 조직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할까요? 먼저 노동 전문화를 통해 혜택을 얻고자 합니다. 조직은 판매 노력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영업을 위해 조직을 만드는 것은 회사 내 다양한 활동을 쉽게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영업 노력의 구조화를 고려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접 영업사원을 고용할까? 아니면 외부 전문 영업 대행사, 즉 에이전시를 이용할까? 기업이 직접 영업사원을 뽑아서 운영한다면 영업 조직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적은 조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영업 조직을 직접 운영한다면 지역별로, 제품별로, 고객별로 또는 판매 기능별로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크고 중요한 거래처를 핵심 거래처라고 합니다. 이들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특별한 고객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핵심 거래처를 최고 영업 담당 임원에게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핵심 거래처를 별도 기업 부서를 신설하여 맡기는 방법도 있고, 그러한 거래처만을 위한 별도의 영업 조직을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 조직의 수직적 구조는 영업 매니저의 레벨을 얼마나 많이 둘 것인가, 그리고 각 매니저가 관리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고려합니다. 5장은 영업관리에서 정보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한마디로 숫자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업 실적 예측을 개발하는 것은 영업 매니저의 가장 중요한 정보 사용처 중 하나입니다. 영업 매니저에게 있어서 예측은 개별 영업 영역에 대한 수요 추정치를 개발하고, 이어서 영역별 및 영업사원별로 특정 영업 목표 할당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업 매니저의 또 다른 중요한 정보 활용은 영업 조직의 최적 규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지표를 통해 시장 기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장 잠재량, 영업 잠재량, 영업 실적 예측치, 그리고 영업 목표 할당량입니다. 영업 실적 예측치 측정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바로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예측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모든 조건에 다 잘 맞는 하나의 예측 방법은 없습니다. 최선의 접근법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잘 조합하여 결과값들을 비교한 후 올바른 경영적 판단을 사용하여 예측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역 추정치란 영업사원이 담당하는 담당 구역과 관련된 수치를 말합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목표 할당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표 할당량이란 영업사원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진 할당된 판매 목표치입니다. 영어로는 세일즈 쿼터라고 부릅니다. 영업사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하고 영업사원 성과 평가를 위해 활용됩니다. 목표 할당량은 달성이 불가능해서는 안 되고, 영업사원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누락된 것 없이 완전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때맞춰 제공되어야 합니다. 목표 할당량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영업 실적을 중시하는 방법, 그리고 활동을 중시하는 방법, 그리고 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영업 조직의 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예상 영업 실적을 사람 수로 나누어 인원수를 정하는 브레이크다운 방법과, 실적보다는 업무의 양을 더해서 필요한 인원수를 정하는 업무 부하량 방법, 그리고 증가된 수익이 증가된 비용을 초과할 때에 한해 영업 담당자를 추가하는 증분 방법까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 영역이란 영업사원이 활동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속된 말로 영업사원의 나와버리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어떤 지역 단위를 사용할 것인가를 고려한 후 수요 예측과 업무 부하량 분석을 통해 영업 영역을 정하게 됩니다. 영업 분석은 영업 데이터를 수집, 분류, 비교, 그리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그리고 실적 취합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영업 분석이 달라집니다. 자, 2부는 영업 프로그램의 실행을 다룹니다. 6개의 장으로 구성된 가장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영업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정한 후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채용하고 트레이닝하고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6장에서는 영업사원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 중 행동적 요소를 다룹니다. 영업사원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역할인식, 적성, 스킬 수준, 동기부여, 그리고 개인적, 조직적, 환경적 변수입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보상은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이 있습니다. 스스로 성취하는 보상이 내적 보상이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이 외적 보상입니다. 만족도는 다양한 요인의 결과입니다. 높은 만족도는 동기부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사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그리고 올바로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사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 개발 단계를 거칩니다. 영업사원은 역할 파트너의 기대를 듣고 그것을 인식하며 그 인식에 따라 행동합니다. 영업사원들은 회사의 경계, 즉 경영진과 고객 사이의 경계선상에서 일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해주는 일과 회사의 정책을 따르는 일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죠. 영업사원들의 일은 사내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업사원의 역할은 자주 바뀌고 혁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사원이 상대하는 역할 파트너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돌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책이나 평가 방법 등에 대해 모호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낳으며 낮은 성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역할 정확성은 영업사원이 역할 파트너의 기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납니다. 역할 충돌, 역할 모호성, 역할 정확성은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 구성 요소이며 이들이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7장은 동기부여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공부합니다. 동기부여의 심리적 결정 요인을 구성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 도구성, 그리고 보상에 대한 유의성입니다. 이 모두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기대는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날 것이다 라는 연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도구성은 성과를 내면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연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유의성, 그것은 영업사원이 보상을 얼마나 바람직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정도입니다. 영업사원들의 높은 실적에 대해 별로 원하지 않는 보상이 주어진다면 동기부여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특징도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만족도, 나이, 교육 수준, 가족 구성 등 인구 통계적 변수도 동기부여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다면 좀 더 큰 보상의 동기부여를 받을 겁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기대와 도구성에 대한 경험적 확신이 강해지므로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욕구 달성 성향, 내적 통제 성향, 자존감 등도 다양한 동기 변수에 영향을 줍니다. 영업사원들은 일반적으로 4단계의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탐색, 정착, 유지, 그리고 이탈입니다. 이 책에서는 각 단계의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고점 슬럼프라고 말할 수 있는 플래토잉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회사 조직 내의 감독과 보상 정책 등도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장은 어떤 영업사원을 뽑아야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성공적인 영업사원이 갖는 개인적 특징과 적성에 대해 다루어 봅니다. 성공적인 영업사원은 타고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정답은 타고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한다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및 신체적 변수, 배경과 경험, 현재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수, 적성의 변수, 개성의 변수, 스킬의 변수 등 다양한 변수가 영업사원의 성과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영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직무 경험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9장은 영업사원을 채용하고 선발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영업사원의 채용과 선발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영업조직의 규모와
관련된 판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영업직은 서로 다른 스킬셋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직무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고 개인이 가져야 할 특질과 능력을 결정하고 기술하는 직무 자격 기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자 채용을 위해 내부 원천을 활용하기도 하고 외부 원천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내부 원천이란 사내 타 부서에서 영업사원을 찾는 것을 말하고 외부 원천이란 회사 밖에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자를 채용할 때 내부와 외부 원천을 통한 채용의 장단점 그리고 다양한 채용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선발 절차는 다음 5단계로 구성됩니다. 입사 지원서를 받고 개인별로 면접을 진행하며 평판 조회를 하고 신체 검사를 하고 그리고 심리 테스트를 거치는 프로세스입니다. 10번째 장은 영업 트레이닝의 목표, 테크닉 그리고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업 트레이닝 요구사항을 결정할 때 3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누가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가?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주요 강조사항은 무엇인가? 그리고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이것이 3가지 고려할 질문입니다. 영업 트레이닝의 구체적인 목표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성 향상, 사기 향상, 이직률 감소, 고객 관계 개선, 판매 스킬 개선 등입니다. 신입사원을 위한 트레이닝과 경력사원의 트레이닝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 트레이닝의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품, 시장과 산업, 회사, 시간 및 영역관리, 법적 윤리적 이슈, 그리고 테크놀로지, 즉 신기술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영업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트레이닝 방법은 크게 현장 실습, 강의실 교육, 온라인 트레이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업 트레이닝 비용이 발생한 편익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사실 비용은 분명하죠. 비용은 분명한데 혜택은 좀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트레이닝 후에 영업 실적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것이 트레이닝 덕택이다 라고 누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트레이닝과 무관한 외부 요인의 오염 효과를 경리하여 트레이닝에 직접 관련된 혜택을 식별해낼 수 있도록 연구를 세심하게 설계해야 하겠습니다. 11장은 보상과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보상과 인센티브 중에서 먼저 금전적 보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금전적 보상에는 급여, 커미션, 보너스, 영업 콘테스트, 복리후생 등이 있습니다. 커미션은 실적에 연동해서 비율로 주는 것이고 보너스는 목표 달성과 연관시켜 주는 것입니다. 순수 고정급이나 순수 커미션으로 보상 계획을 디자인하는 회사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둘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조합형 플랜도 고민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와 고정급의 비율은 어떻게 할까? 인센티브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좋을까? 등이 조합형 플랜을 디자인할 때의 대표적인 고민들입니다. 영업 콘테스트는 단기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흥미로운 테마와 매력적인 보상을 통해 영업사원들의 참여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 콘테스트가 정규적인 보상 플랜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영업 콘테스트는 영업사원들이 영업 실적을 당기거나 미루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비금전적인 보상은 돈과 관련되지 않는 보상입니다. 승진이나 표창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비용 계좌는 영업사원의 활동에 쓰인 돈을 경비 처리해주는 계좌를 말합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무제한적으로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영업사원에게 과다 보상하는 것도 과소 보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동기부여를 극대화하고 공정하며 기업의 자원 능력과 일치하는
그러한 보상 계획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부입니다. 실행이 끝난 다음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단계입니다. 12장은 원가 분석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영업에서 원가에 대한 부분은 좀 소홀히 다뤄주었던 것이 사실이죠. 영업은 지금까지 매출에만 초점을 맞춰왔었습니다. 원가 분석을 위해 총원가 접근법과 공헌이익 접근법의 차이를 다루며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의 차이 뿐만 아니라 특정 비용과 일반 비용의 차이도 다룹니다. 활동 기반 원가 계산이라고 불리는 ABC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원가 분석은 수익성 분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4단계로 이루어진 수익성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가상적인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실제로 원가 분석 실습도 해봅니다. 마지막 장인 13장은 영업사원의 성과 평가를 다룹니다. 이 책의 전체 챕터가 13개로 되어 있는 것은 미국 대학교의 한 학기가 15주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더하면 딱 15주 과정으로 가르치기가 좋네요. 객관적 측정치는 정량적 측정치를 의미합니다. 아웃풋 측정치는 실적을, 인풋 측정치는 노력을, 그리고 이 둘 사이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 객관적 측정치를 얻는 세 가지 주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문수, 매출의 양, 거래처의 수 등이 아웃풋 측정치라면 고객 미팅 건수, 일한 시간, 전화 통화 건수 등은 인풋 측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비율은 인풋 대비 아웃풋을 의미합니다. 비율은 효율성의 척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객관적 측정치가 정량적인 것이라면 주관적 측정치는 정성적, 즉 질적인 측정치입니다. 따라서 주관적 측정치에는 편향이라는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관적 측정의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에 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특정 활동의 의미를 과대하게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또한 중요하지 않은 성격적 특질이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다른 부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 효과도 주관적 측정치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평가자는 관대하고 어떤 평가자는 가혹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사람들 평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중간쯤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적 선호 감정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이 갖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의 결과가 급여에 반영된다면 매니저들은 부하 직원들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느낄 것입니다. 다행히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이 행동기준 평가 등급, 즉 BARS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과평가를 위한 정보는 순전히 객관적인 측정치나 한 사람에 의해 생성된 주관적 측정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중적인 출처에서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360도 성과 피드백의 개념은 성과 평가 프로세스를 영업사원 개발 및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관리론의 전체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영업 스킬이 아니라 영업 조직 관리에 대한 책입니다. 따라서 영업관리직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영업관리직으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영업사원들에게 유용한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쓰인 책입니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 재직자나 외국계 기업 취업 희망자가 본다면 더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책을 번역하면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갭 때문에 이 책이 한국 영업 실정과 큰 괴리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차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 책이 저자의 개인적인 주장을 펴는 책이 아니라 영업에 대한 학문적인 결과를 주제별로 정리한 책이다 보니 영업관리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게 얻을 수 있겠지만 영업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기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대학교 교재로 최적화된 책입니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 내 영업관리 과목이 활발히 도입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마크 존스턴과 그렉 마샬이 쓰고 제가 번역한 영업관리론 12판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